청소 깨끗이 하라고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세상이 정말 이래도 됩니까? 매일 새벽 폐지를 줍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고 그는 그저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같은 동네 가난한 청년과 청소 일을 하던 그의 어머니. 어느 날 어머니는 재벌 회사 로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평생 숨어 살던 사자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돈보다 존엄을 선택한 한 남자의 심판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동네를 밝히는 첫 햇빛보다 한 발 먼저 하늘은 눈을 떴다. 낡은 고시원 방의 천장을 바라봤다. 벽지가 떨어져 나간 자리마다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시계는 4시 5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깨는 습관. 그것도 이제 5년을 반복한 습관이 되어 있었다. 하늘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다. 천천히 손가락을 펼치고 오므렸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났다. 팔 전체에 퍼지는 찬 감각.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패딩 점퍼는 솜이 많이 빠져 있어서 입으면 입을수록 더 추위가 타고 들어오는 기분이었지만 다른 것이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 거울 앞에 서서 하늘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26살의 얼굴이었지만 눈가에는 이미 피로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젯밤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났기 때문이었다. 편의점 야간 근무. 대학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피로는 견딜만 했다. 치약을 짜서 양치질을 했다. 물은 찬물만 나왔다. 온수는 금요일에만 나온다고 했던 고시원 주인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거리로 나서니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입술이 파래졌다. 리어카를 끌면서 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다. 고물수거, 회사에 갖다 팔기, 그 돈으로 하루를 버티기,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더 보내기.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골목을 돌아 동네 주택가로 들어섰을 때 하늘의 눈이 반짝였다. 어제 버려진 냉장고가 있던 자리에 오늘은 옛날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는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렸을 물건. 하늘에게는 몇 천 원이 될 물건이었다.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면서 무게를 재봤다. 손가락에 들어오는 감각이 아팠다. 하지만 이 정도의 무게라면 오늘 수거해서 내일은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1시간 반을 돌아다니며 고무를 수거했을 때 하늘의 리어카는 이미 반 정도 채워져 있었다. 휴지통을 뒤지며 얻어낸 것들, 버려진 세상 속에서 건져 올린 것들. 누군가는 더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의 손에는 이것이 생명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엄마 번호였다. 오전 9시. 엄마는 지금 강성 그룹 빌딩에서 청소를 시작했을 시간이었다. 하늘아, 잘 자고 일어났어?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밝았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다. 그 밝음 뒤에 숨겨진 피로가 얼마나 깊은지를. 네, 엄마. 잘 살고 있어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엄마는 괜찮지. 너나 잘 먹고 몸 조심해라. 이번 달에 학자금 대출이자는 낼 수 있지?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하늘의 가슴에 철렁한 무게가 내려앉았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현실. 26살 남자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미안함. 네, 엄마. 괜찮아요.
이번 달도 잘 모아서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우리 하늘.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하늘의 손은 한참을 떨렸다. 엄마 목소리 안에 눈물기. 그것이 하늘을 움직이게 했다. 리어카를 다시 끌며 더 돌아다니기로 마음먹었다. 오늘은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가야 한다. 더 일해야 한다. 동네 골목 모퉁이에 위치한 낡은 고물상. 그 자리에 하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9시가 넘어 있었다. 철제 골재들과 폐철근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먼지와 녹슬어가는 냄새가 가득했다. 하늘은 이곳에 와본 지 3년쯤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물을 팔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는 무언가 다른 이유도 있었다. 어르신, 고물 가져왔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밝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하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웃어야 주변도 조금은 덜 힘들 수 있다는 것을. 고물상 뒤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박 노인이 나타났다. 나이는 70이 훨씬 넘었을 것 같았다. 굽은 등은 마치 인생의 무게를 모두 짊어진 형상이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은 항상 뭔가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네에서는 그를 심술보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본 적 없다고, 말 한마디 붙이면 몇 시간을 귀머거리처럼 지낸다고. 그런 말들이 동네에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박 노인은 하늘을 단 한 번 휘둘러 바라봤다. 그리고 바로 고물을 확인하러 돌아섰다. 하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리어카를 내려놓고 직접 고물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라디오, 버려진 냄비, 낡은 의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놓으며 박 노인에게 설명했다. 어르신, 이 라디오는 아직 제 기능을 할 것 같아요. 수리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냄비도 두께가 괜찮으니까 잘 팔릴 것 같아요. 박 노인은 여전히 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으로 각 물품들을 들어 무게를 재고 표면을 살폈다. 그 과정이 마치 어떤 의식 같았다. 마치 이 물건들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날따라 박 노인의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 손이 떨렸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떨렸다. 그의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다. 옷도 얼룩이 져 있었다. 하늘의 눈이 뭔가를 포착했다. 박 노인이 비틀거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비틀거렸다. 하늘은 달려가 노인의 팔을 잡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손대. 필요 없어. 박 노인이 하늘의 팔을 흔들어 떼어냈지만 이미 하늘은 노인의 피부 온도를 느꼈다. 차갑다. 마치 겨울 새벽의 금속처럼 차갑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큰 철근들 정리하는 거 제가 할게요. 박 노인은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나이 많은 인간이 젊은 인간을 바라볼 때의 그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 녀석은 뭘 노리는 걸까? 혹시 내가 넘어져 있을 걸 알고 뭔가를 훔칠 생각은 아닐까? 아니면 나중에 내가 도와줬다고 빌미를 삼아 돈을 뜯을 생각일까? 박 노인은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 모든 인간관계를 이익으로 계산하고 모든 친절을 의심했다. 이 세상은 양육강식이고 돈이 곧 가치이며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고. 그렇게 믿으며 수십 년을 살아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무거운 철근 더미 앞에 섰다. 이거는 위험해. 괜찮아요. 저 할 수 있어요. 하늘은 서슬 퍼런 표정의 노인을 보고도 웃음이 나왔다.
그 웃음은 가짜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누군가의 무거운 것을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경계하는 걸까? 그 생각이 하늘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어르신, 저 괜찮아요. 제가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버지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도움 받으셨을 거니까요. 박 노인의 몸이 순간 굳었다.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한 번에 알아차렸다. 그런데도 이 녀석은 웃고 있다. 자기는 아버지가 없으면서도 타인의 아버지를 걱정한다. 결국 박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섰다. 이 녀석의 따뜻함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거절이 아니라 받아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늘은 2시간을 꼬박 박 노인의 고물상에서 일했다. 철근을 정리하고 녹슨 것들을 닦고 무거운 것들을 옮겼다. 손에는 작은 상처들이 났다. 따뜻한 피가 흘렀다. 하지만 하늘은 계속 웃었다. 일이 끝났을 때쯤 박 노인은 하늘에게 돈을 건넸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였다. 이 정도면 충분해. 감사합니다, 어르신. 하늘이 돈을 받으며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떠나가려다가 한 번 더 박 노인을 바라봤다. 어르신, 혹시 밥은 드셨어요? 편의점 가는 길에 있는데 제가 뭔가 사다 드릴까요? 박 노인은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가는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뭔가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떨림이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중심부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는 건물. 강성그룹 본사. 40층 규모의 유리로 뒤덮인 건물은 햇빛을 받으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그곳은 대한민국의 상위 1%만 드나드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로비의 바닥은 누군가의 무릎에 의해 닦이고 있었다. 영수는 여름도 아닌데 땀이 났다. 가슴이 철렁했다. 5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물걸레질을 하니 무릎 관절이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프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여기서 잘리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 고시원 월세, 자신의 밥값. 진짜 더럽네. 영순의 귀가 화들짝 솟아올랐다. 그 목소리, 구두 소리, 향수, 모두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이었다. 상무 태준이었다. 강성그룹의 후계자, 재벌 3세,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 시계 한 개의 가격이 영순이 1년간 번 돈보다 많을 것이었다. 아씨, 진짜 재수없게. 태주는 영순이 청소 바구니를 미처 치우지 못한 곳에 발을 디디고 말았다. 물이 구두에 튀었다. 태주는 멈췄다. 그리고 돌아섰다. 천천히. 영수는 그 돌아서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죽음처럼 느껴졌다. 아줌마, 눈은 어디에 두고 다녀?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것은 단순한 화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위 계급이 하위 계급을 바라볼 때의 그 냉랭함이었다. 일종의 경멸이었다. 영수는 황급히 고개를 떨어뜨렸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제가 어서 닦아드리겠습니다. 손이 떨렸다. 포켓에서 손수건을 꺼내려다가 진짜 중요한 물건을 떨어뜨렸다. 휴대전화. 그 휴대폰에는 하늘의 문자가 아직 받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엄마 화이팅. 오늘도 수고하세요. 그 문자를 읽으며 기운을 내고 나온 것인데 지금 그 기운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태준이 영순의 손을 툭 쳤다. 손수건이 떨어졌다. 그리고 태준은 그 손수건을 밟았다. 이런 부류 사람들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정말 보기 싫어. 당신 같은 것들
왜 태어났어? 그냥 죽지 그래. 영순의 눈이 흐려졌다.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눈물이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눈물은 참아야 했다. 지금 울면,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그것이 영순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태준의 부모는 그를 그렇게 키웠다. 아버지는 회장실에서 말하곤 했다. 돈이 계급을 만든다. 가진 것이 없는 것들은 벌레다. 벌레를 사람처럼 대할 필요는 없지. 그들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더 심했다. 우리 아들이 저런 사람들의 자식 같은 데와 엮여서는 절대 안 된다. 당신은 특별한 피를 흐르고 있어. 절대 저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자란 태준의 눈에는 세상이 매우 단순해 보였다. 위와 아래, 부자와 빈자, 그리고 위에 있는 자신이 아래에 있는 것들에게 대하는 방식은 자신의 특권이었다. 영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손을 맞잡고 있었다. 기도 같은 제스처였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몸짓일 뿐이었다. 좋아, 이번엔 괜찮아. 그런데 다음부터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넌 말 그대로 냄새가 나니까. 태주는 떠나갔다. 그의 구두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영순의 귀에는 여전히 그 말들이 맴돌고 있었다. 냄새? 나는 냄새가 날까? 영순은 1시간을 더 로비를 닦았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을 때 하늘의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다. 엄마 화이팅? 그 말 때문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의 아들은 이렇게 응원해 주는데 자신은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벌레처럼 살아가면서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오후 6시 강성 그룹 빌딩의 조명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영수는 청소용품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질문을 다시 끄집어냈다. 내일은 우리 하늘이를 보면 뭐라고 말해주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다. 오직 계속되는 하루의 반복과 가난이라는 커다란 벽만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이 지나갔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더욱 깊어지면서 하늘은 점점 더 자주 박 노인의 고물상을 찾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물을 팔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이유도 생겨 있었다. 박 노인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고물상 뒤에 조용한 공간. 거기에는 낡은 침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녹슨 스토브만 있었다. 밥을 해먹는 흔적도 별로 없었다. 하늘이 자주 가게 되면서 노인이 제대로 된 끼니를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르신, 저 오늘 편의점에 들렀는데 컵라면 사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처음 그렇게 말했을 때 박 노인은 코웃음을 쳤다. 필요 없어. 나 혼자도 잘 먹는다. 하지만 하늘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박 노인은 결국 젓가락을 들었다.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박 노인의 물음은 경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호기심도 섞여 있었다. 그냥 할아버지가 혼자신 것 같아서요. 저도 혼자 라면 먹으면 별로 맛없잖아요. 누군가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박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먹지 않은 채로 라면을 바라봤다. 그 국물의 온기, 자신의 손에 전해지는 따뜻함, 언제나 혼자였기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히려 더 실감할 수 있었다. 미안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니라 박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네, 박 할아버지. 그렇게 시작된 작은 의식은 반복되었다.
매주 몇 번씩 하늘이 고물을 가져올 때마다 컵라면 한 그릇이 따라왔다. 하늘이 없던 날에도 박노인은 혼자 밥을 먹으며 그 온기를 그리워했다. 그런데 하늘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박노인의 정체였다. 박노인은 실명으로는 박만석이었다. 명동의 사채 시장에서 20년을 호령한 현금왕. 귀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인물. 은행권에서도 증권사에서도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사람의 움직임은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신호탄이었다. 대한민국 대기업 회장들도 자금이 막히면 이 낡은 고물상 근처를 서성였다. 경찰도 몰래 수사를 했지만 이 남자의 자산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수십억, 수백억의 현금이 그의 손에서 움직였지만 모두 기록에 남지 않았다. 오직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약속. 그것이 박만석의 신용이었다. 그런데 10년 전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피곤했기 때문이었다. 돈으로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자식도 떠났다. 동료들도 배신했다.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돈을 따라갔다. 그렇다면 자신도 돈만 따라가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고물상에 숨어서. 하지만 그것도 쓸쓸했다. 이 쓸쓸함을 사람의 온기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박노인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한번 열었다가는 다시 닫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하늘이 나타났다. 박 할아버지, 혹시 요즘 허리 안 아파요? 제가 다음에 파스 좀 사올게요. 하늘의 손이 박노인의 등을 토닥였다. 그 손의 온기가 박노인의 옷을 통해 느껴졌다. 그것은 계산 없는 손길이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손길이었다. 오로지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지려는 순수한 손길이었다. 박노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몇십 년 동안 얼어있던 심장이 조금씩 깨어나는 신호였다. 이 연로한 거짓말쟁이, 이 외로운 포식자의 마음 한켠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들어차고 있었다. 좋아. 그래. 박노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날 저녁 하늘이 떠난 뒤 박노인은 고물상의 한 구석으로 갔다. 녹슨 철제 금고가 놓여있는 그곳. 비밀의 공간. 박노인은 금고의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도 보석도 없었다. 대신 있는 것은 오래된 휴대전화였다. 아직 전기가 남아있나? 박노인이 부팅 버튼을 눌렀다. 몇 초의 진동 끝에 화면이 켜졌다. 단축 버튼 1번. 그것은 국내 최대 규모 은행의 행장 직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살아있었다. 박노인은 손가락을 들었다가 내렸다. 다시 들었다가 내렸다. 그렇게 반복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야? 그냥 잊고 살아. 그렇게 생각했지만 손가락은 결국 번호를 눌렀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박노인이 원래 원했던 것도 그것이었다. 그냥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어려워질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이 낡은 고물상에 하나의 햇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었다. 그 햇빛의 이름은 하늘이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다. 하늘이 어머니를 마중 나가기로 한 날이었다. 어머니는 보통 저녁 6시쯤 강성 그룹 빌딩을 나가곤 했는데 그날은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전화했었다. 하늘은 로비에서 기다렸다. 강성 그룹 본사의 화려한 로비.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을 듯한 유리창. 이곳은 하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옷도 신발도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중 하늘의 눈이 고정되었다.
그리고 1초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영순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것도 청소를 하는 중이 아니었다. 상무 태준이 그녀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흰색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이 지랄 같은 냄새, 내 눈앞에서 꺼져. 태준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커피가 영순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세상이 멈췄다. 하늘의 시계도 심장도 호흡도 모두 멈췄다. 그 커피 자국이 어머니의 머리에서 흘러내렸다. 그리고 어머니의 몸이 떨렸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들은 어머니의 목소리 중 가장 작고 가장 무너진 목소리였다. 하늘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신체가 먼저 반응했다. 다리가 움직였고 몸이 날아갔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늘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렸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있었다. 분노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태주는 하늘을 바라봤다. 젊은 남자, 낡은 옷을 입은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사람. 그의 얼굴에는 코웃음이 피었다. 야, 넌 누구야? 이 아줌마 아들? 하, 정말. 끼리끼리네. 태준이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수표가 나왔다. 몇 장? 그것을 하늘의 얼굴에 던졌다. 종이가 하늘의 볼을 스쳤다. 천천히 바닥에 내려앉았다. 이거 가져. 엄마 좀 편히 해주고. 그 다음에는 내 눈앞에서 꺼지든가. 하늘의 손이 주먹이 되었다. 손가락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은 모두 가슴으로 흘러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하늘은 말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 돈으로 사람 마음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존엄은 못 사. 당신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될 거야. 태준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으로 이 젊은이에게서 자신을 맞서는 눈빛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그는 경비원들을 손가락으로 부렸다. 경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의 팔을 잡았다. 나가세요. 어머니, 어머니. 하늘은 저항했다. 하지만 경비원의 힘은 하늘의 저항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강성 그룹 빌딩 밖으로 내쳐져 나왔을 때 서울의 겨울 하늘은 회색이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기침이 나왔다. 가슴에서 나온 기침이었다.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그것을 닦지 않았다. 빗물과 눈물이 구분되지 않는 채로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하늘은 다짐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다짐이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어머니가 다시는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하겠다. 이 가난이, 이 불공정함이 결코 자신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물을 수거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으로 부자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늘은 빗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손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머리를 빗질해 줄 때의 그 따뜻함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하늘은 박 노인의 고물상에 들어갔다. 그곳만이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박 노인은 하늘의 모습을 봤다. 옷이 젖어 있었다. 얼굴도 종이처럼 창백했다. 그리고 눈에는 뭔가 전투적인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뭐하다 온 거야? 박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며칠 전에 차갑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하늘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답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박 노인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눈빛 안에 박 노인은 뭔가를 읽을 수 있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수용이었다. 자신의 상태를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마치 자신이 하늘의 모든 것을 받아왔듯이 박 노인은 하늘에게 베개를 내밀었다. 여기 누워. 내일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늘은 고물상에서 밤을 보냈다. 박 노인은 밤새 그 젊은이를 바라봤다. 꿈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있는 얼굴. 그 얼굴 때문에 박 노인의 마음도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오래된 휴대전화가 박 노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 전원을 켰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리고 결국 번호를 눌렀다. 전화를 받은 상대는 한국 최대 규모 은행의 행장이었다. 박 노인은 말했다. 강성그룹이 현재 자금 상황이 어떻게 되지? 회장님. 강성은 최근 몇 년간 회장님의 자금을 몰래 끌어다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명목은 확장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회장님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노인의 눈이 차가워졌다. 그것은 고물상 할아버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동의 포식자, 현금왕 박만석의 눈이었다. 내일부터 강성으로 흘러가는 모든 돈줄을 끊어라. 원금은 즉시 회수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어졌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대한민국 재계의 판도가 뒤바뀌기 시작했다. 고물상의 어두운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사자가 드디어 눈을 뜬 것이었다. 박 노인은 다시 하늘을 바라봤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그 얼굴. 그 얼굴이 기어이 자신의 과거를 깨워낸 것이었다. 그것은 저주일까, 축복일까? 박 노인은 그것을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었다. 자신의 인생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다는 것. 그리고 그 불은 꺼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아침이 밝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하늘은 박 노인의 고물상에서 눈을 떴다. 천장은 낡았고 벽에는 물때가 졌지만 그곳이 어제보다는 따뜻해 보였다. 왜냐하면 박 노인이 밤새 그를 지켜봤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뜨거운 물에 적신 타올이 그의 곁에 놓여 있었다. 깼나? 박 노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그 목소리 안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옷이 안방에 걸어놨다. 말리면서 하늘은 옷을 입었다.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축축하지는 않았다. 누군가가 밤새 신경 써준 흔적이었다. 그런 경험을 하늘은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 어머니도 자신도 모두가 자신의 일만 챙기느라 바빴기 때문이었다. 고물상에서 나올 때 박 노인은 하늘에게 따뜻한 죽을 한 그릇 내밀었다. 그것은 컵라면이 아니었다. 진짜 밥이었다. 먹어. 더 있어. 하늘은 죽을 받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었다. 짠맛이 혀에 닿았다. 눈물도 함께 흘렀다. 하지만 울음은 아니었다. 그저 뭔가가 막혔던 것이 뚫리는 감각이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박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회사로 가는 사람들, 학교로 가는 학생들, 그리고 그 속에 강성그룹의 로고가 박혀 있는 차들도 보였다. 박 노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단축번호 1번이 아닌 다른 번호였다. 하지만 그 번호도 매우 의미 있는 번호였다. 국내 최대 규모 증권사의 회장이었다. 네, 회장님.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강성그룹이요? 어제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금이 갑자기 회수되고 있고요.
주가도 하한가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회장님의 지시인 것 같습니다. 박 노인은 전화를 끝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바라봤다. 강성그룹 있지? 하늘의 얼굴이 굳었다. 그 회사다. 박 노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것은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좌우하는 자의 목소리였다. 어제 거기서 뭘 당했는지 얘기해봐. 하늘은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박 노인의 눈을 보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결정이 있었다. 천천히 하늘은 어제 일어난 모든 것을 말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은 것, 상무 태준이 커피를 쏟은 것, 자신이 내쳐져 나온 것, 어머니의 떨리는 몸. 박 노인은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차가워졌다. 마치 돌로 변해가는 것처럼. 그 상무가 태준인가? 네, 강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것 같아요.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휴대전화를 집었다. 이번에는 단축번호 2번이었다. 그것은 국내 금융계를 쥐고 있는 어떤 인물이었다. 강성그룹의 실소유자는 누가 되지? 회장과 그의 가족 말고? 회장님,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83%입니다. 나머지 17%는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 투자자들 중에 내 이름으로 된 게 없나? 한 줄의 침묵. 그리고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컴퓨터 자판 소리. 수십 초의 긴장. 회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총 17% 중에 15%가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 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피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미소였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것은 포식자의 미소였다. 좋아. 그럼 이제 그 83%를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들어올까? 회장님, 혹시 강성그룹을 장악하실 생각을 말씀이신가요? 내가 직접 장악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들이 무너지는 것은 봐야겠다. 저놈들이 뭘 내 손에 집어넣었는데. 통화가 끝났다. 박 노인은 휴대전화를 내려놨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저 멀리 보이는 강성그룹의 빌딩. 그곳은 오늘부터 지옥이 될 것이었다. 하늘은 박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보였다. 고물상 할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뭔가 다르신데요? 박 노인은 하늘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마치 자신을 들여다보는 듯이 난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야. 이 고물상에서. 하지만 넌 날 다시 살려냈어.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어. 저 강성 놈들을 무너뜨려주는 것. 그리고 박 노인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너와 내 어머니를 지켜주는 것. 그날 오후 강성그룹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다. 아침 7시 강성그룹 회장실. 회장 강태복은 소파에서 일어나며 신문을 펼쳤다. 앙증맞은 두 손 안에 들린 신문의 헤드라인이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강성그룹 주가 급락, 40년 역사 첫 하한가.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곧이어 전화가 울렸다. 한 통, 두 통, 10통. 모두 거래 은행들이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자금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공황에 가까워 있었다. 뭐? 누가 자금을 회수하는 거야? 박 회장님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던 어음도 모두 무효 처리된 상태입니다. 회장 강태복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 회장,
그 이름만으로도 금융계의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다는 박 회장. 거기에서 자금이 회수된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었다. 수십 년 동안 강성그룹을 일궈온 그 남자는 1시간 안에 벌떡 일어났다. 얼굴은 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 태준을 불렀다. 태준아, 태준. 태준은 침대에서 나왔다. 여전히 잠이 덜 깬 표정이었다. 아빠, 뭔데? 이렇게 야단을. 박 회장이 우리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태준의 얼굴도 싹 굳었다. 아버지가 저렇게 당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세상이 끝나고 있다는 뜻이었다. 박 회장, 그게 누구? 비켜. 넌 가만히 있어. 회장은 태준을 밀어냈다. 그리고 급하게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가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었다. 박 회장. 그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다.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박 회장의 거처가 어디일까? 회장이 알고 있는 박 회장은 명동의 어떤 고급 오피스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혹은 강남의 펜트하우스. 하지만 그의 상상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정오가 넘어갔을 때 회장 강태복과 아내, 그리고 태준은 마침내 박 회장을 찾았다. 그곳은 서울의 외곽이었다. 낡은 동네. 그것도 가장 낡은 구석. 이곳이 박 회장의 거처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말했다. 박 회장, 저 고물상 할아버지 말하는 거야? 강태복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고물상, 그 낡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 곳이 박 회장의 거처라고?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박 노인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박 노인의 옆에는 어제 그들이 내쳐낸 그 젊은이가 서 있었다. 상무님, 이분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무례하게 대했던 그 청년이 보필하던 이 낡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회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박 회장이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박 노인은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위험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사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강태복. 박 노인이 회장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넌 무엇이 하는 일인가?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들이 무례한 짓을, 자식이 저런 놈이 되도록 키운 건 누구인가? 박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것은 천둥처럼 울렸다. 돈이 계급이라고? 가난한 놈들은 벌레라고? 그 말 누가 가르쳐줬나? 내가? 박 노인이 강태복 부부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줬던 자금으로 니들이 자란 게지.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온 줄 아냐? 피 같은 자금이다. 그것도 모르고 남을 짓밟고. 박 노인이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 아이를 짓밟고 그 어머니를 짓밟고 돈이 계급을 만든다고? 아니다. 돈은 능력이고 인간이 계급을 만든다. 그리고 인간만이 계급을 무너뜨릴 수 있다. 강태복은 무릎을 꿇었다. 아내도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태준은 꿇지 않았다.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박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저 청년이 뭘 했나? 뭘 했나고? 내 눈앞에. 뭘 했나? 박 노인이 다시 묻자 태준의 입이 다물어졌다. 생각해보니 그 청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어머니를 지켜주려고 했을 뿐이었다. 너는 남의 어머니 머리에 커피를 부었다. 그 어머니는 너를 위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청년은 너를 꾸짖었다. 옳은 일을 했다. 그래서 넌 저 청년에게 돈을 던지며 비웃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박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이제부터 넌 그 생각이 맞는지 직접 체험해 보게 되겠지. 돈이 없는 세상에서 박 노인이 손을 들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제스처였다. 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금융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제스처였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강성그룹 하나로 물들었다. 강성그룹 주가 40% 폭락 후 거래 정지. 주요 거래 은행 일제히 대출금 상환 요구. 강성그룹 긴급 구조회의 개최. 증권사들은 강성그룹의 주식을 팔기 위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 노인의 지시는 벌써 실행되고 있었다. 강성그룹으로 흘러가는 모든 자금의 줄이 끊어졌다. 원금 회수도 시작되었다. 회장 강태복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그는 응급실에 실려갔다. 급성 심근경색. 의사들은 그가 이틀을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했다. 태주는 그 소식을 받고서도 우는 대신 웃음이 나왔다. 그것은 히스테리에 가까운 웃음이었다. 자신의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수십 년 동안 누려온 재산도, 지위도, 자존심도 모두 사라졌다. 법정 관리 신청이 접수되었다. 강성그룹은 대한민국 증권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렸다. 사흘, 단 사흘이었다. 50년 역사의 대기업이 사흘 만에. 그리고 강성그룹의 모든 자산이 압류되었다. 영수는 그날 아침 뉴스를 봤다. 강성그룹이라는 글자가 자신의 직장의 이름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이름이 더 이상 그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직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냥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자신이 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회사가 없어졌으므로 자신도 해고도 없이 그냥 일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무엇을 하지? 영수는 그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하늘이 나타났다. 엄마, 엄마, 뉴스 봤어? 하늘의 얼굴은 밝았다. 아니, 빛나고 있었다. 강성그룹이 무너졌어. 완전히 무너졌어. 법정 관리에 들어갔대. 영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엄마, 이제 저 상무한테 갈굴 일도 없고 저런 회사에 다닐 필요도 없단 말이야. 하늘이 어머니를 안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안아주지 않았는지, 어머니의 몸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기뻐해야 할 때였다. 그런데 하늘아, 우리는? 엄마 월급은? 박 할아버지가. 하늘이 말을 멈췄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박 할아버지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감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몰랐다. 박 할아버지가 뭐를 하신 거야? 글쎄, 할아버지는 전에 중요한 사람이셨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하늘이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이제 쉬어. 진짜로.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영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것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은 감각이었다. 박 노인의 고물상은 조용했다. 하늘이 온 날 박 노인은 그 젊은이에게 말했다. 너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네, 할아버지. 강성이 무너진 거 후회해? 하늘은 생각했다. 자신의 가슴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엄마한테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요. 그래도 할아버지, 혹시 너무 많이 하신 건 아닐까요? 박 노인은 웃음이 나왔다.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웃음이었다. 내가 원래 저런 일을 하던 사람이야. 다만 이번엔 다르다는 거지. 이번엔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박 노인이 하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의 온기.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해 왔는지 박 노인 자신도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뜻밖의 손님이 박 노인을 찾아왔다. 그것은 태준과 그의 아버지, 어머니였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어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어제는 차를 타고 왔지만 이제는 걸어서 왔을 것 같았다. 회장님, 강태복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아내도 태준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박 노인은 그들을 바라봤다. 더 이상 차갑지 않은 눈으로. 일어나. 그들이 일어섰다. 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나? 박 노인이 강태복을 바라봤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내가 묻는 건 그것 아니다. 지금 뭘 하고 있나? 이 세상에서. 강태복은 답하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부자도 아니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일단 일부 자산은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겠다. 너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에. 다만 그 조건은. 박 노인이 말을 멈췄다. 그 조건은 넌 다시는 남을 깔보지 않는다는 거다. 넌 이제 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넌 이미 무너졌으니까. 무너져 본 자만이 아래를 알 수 있고 아래를 아는 자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박 노인이 하늘을 바라봤다. 저 청년이 너한테 말했지? 돈으로 인간의 존엄은 못 산다고. 그 말이 진실이다. 강태복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비굴의 눈물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한 죄를 깨닫는 눈물이었다. 박 노인은 그들을 고물상에서 나가도록 했다. 그리고 하늘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모두가 새로 시작해야 한다. 나도 포함해서. 할아버지는요? 박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미소. 이번엔 온기가 있는 미소였다. 난 이제 좀 다르게 살려고 한다.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대신 사람으로 사람을 돌보는 식으로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배우게 해준 사람이 바로 너다. 하늘은 박 노인의 그 말을 가슴에 깊이 담았다. 그리고 알았다. 박 노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어떤 말보다도 더욱 명확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강성그룹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법정 관리는 청산으로 진행되었고 그룹의 모든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분배되었다. 박 노인이 약속한 대로 강태복 가족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그것도 결국 그들의 새로운 삶을 의미할 뿐이었다. 강태복은 병원에서 나왔다. 죽음의 경계에서 돌아온 남자. 그의 얼굴은 수십 년이 더 늙어 보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일자리를 구했다. 식당의 주방 조리사. 명품 매장의 판매원 같은 화려한 자리가 아닌 손윗대 문일.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소중해 보였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동으로 밥을 먹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거짓된 부로 남을 짓밟지 않으면서 말이다. 태주는 더 치열했다. 그는 재벌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대신 그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의 거리를 누비며 누군가의 저녁밥을 나르는 일. 처음에는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한 달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느 날 태주는 고물상으로 가는 골목을 지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하늘과 박 노인을 봤다. 둘은 함께 고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박 노인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 안에는 뭔가 따뜻한 것이 있었다.
태주는 멈췄다. 오토바이의 시동을 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다리가 멈춰섰다. 상무님, 하늘이 먼저 인사했다. 그 인사에는 미움이 없었다. 다만 그것은 아주 담담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는 인사였다. 넌 여전히 여기서? 태준이 물었다. 네. 저는 여기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하늘은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이 태준의 가슴에 가느다란 바늘처럼 들어갔다. 그 웃음은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증명할 뿐이었다. 박 노인이 일어섰다. 하늘보다 더 천천히, 더 무겁게. 넌 어떻게 살아? 박 노인이 태준에게 물었다. 태준은 배달 가방을 가리켰다.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태준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판단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관찰이었다. 좋다. 그렇게 살아. 그래야 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박 노인이 다시 고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배달할 때 성실하게 해. 그것도 누군가의 삶이거든. 태주는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다시 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각 배달을 할 때마다 그는 누군가의 저녁밥을 나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박 노인의 한마디로 깨달았다. 한편 박 노인은 어떤 결정을 하나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결정이었다. 고물상은 그의 마지막 피난처였고 동시에 그의 감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도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하늘이라는 햇빛이 자신의 모든 어둠을 밝혀놨으니까. 박 노인은 오래된 휴대전화를 집었다.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은행장?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정리해. 그리고 그걸 재단으로 만들어. 회장님? 그게 무슨... 하늘 장학재단. 그 이름으로 말이야. 가난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재단 말이다. 전화 너머에서는 침묵이 있었다. 현금왕 박만석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겠다니.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노인은 전화를 끝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다른 색깔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하늘 장학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그것은 작은 뉴스가 되었다. 대기업 회장이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뉴스. 하지만 기자들이 찾아간 그 회장은 고물상의 할아버지였다. 박 회장님, 왜 고물상에서 사신 겁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박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돈이 뭔지 알기 위해서다. 돈은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했어. 그리고 그것을 배우게 해준 게 하나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기자들은 박 노인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다. 하늘이 서 있었다. 그는 박 노인의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 노인과 하늘, 그리고 영순 세 사람은 작은 밥집에 앉았다. 하늘아, 이제 학교 다닐래? 박 노인이 물었다. 글쎄요, 할아버지. 저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공부는 해야지.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이다. 하늘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영순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얼굴도 이제 피로가 많이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 조금은 쉬셨어요? 응. 덕분에 이제는 낮에도 일어날 수 있네. 너희 할아버지가 꽃집까지 마련해 주셔서. 영순이 박 노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감사가 있었다. 하지만 더 깊은 것은 이해였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구했다는 이해.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아들이 이 사람을 구했다는 이해. 우린 운 좋은 사람들이야. 정말. 영순이 중얼거렸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운이 아니라 사람이 좋은 거야. 이 아이가. 박노인이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진실을 말했다. 내 인생에 이 아이가 없었으면 난 그냥 돈과 함께 묻혀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 아이가 나한테 손을 건넸어. 그리고 난 깨달았어. 돈보다 따뜻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하늘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박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누군가를 지켜낸 손의 거칠음이었다. 밤이 되고 박노인의 고물상으로 돌아왔을 때 박노인은 예기치 않은 손님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강태복이었다. 혼자였다. 회장님. 강태복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거나 비굴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절이었다. 내가 뭘 그리 자주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박노인이 말했다. 강태복은 일어섰다. 그리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난 너를 살리지 않았다. 너 스스로 일어난 거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야. 강태복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비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회장님께서는? 난 이제 그냥 이 고물상에서 할 일들이 많아. 장학금 관련 일도 있고, 이 동네 사람들 챙길 것도 있고. 박노인이 창밖을 바라봤다. 아까는 돈으로 세상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사람으로 세상을 움직여 보려고 한다. 아직 늦지 않았으면 좋겠네. 강태복은 박노인의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장님, 저도 뭔가 하고 싶은데요. 뭘? 배달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하나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그런 손길이 되고 싶습니다. 박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살아. 그래야 넌 다시 태어나는 거야. 강태복이 고물상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다. 그것은 누군가를 돌보려는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박노인은 혼자 남겨졌다. 그리고 고물상의 한 구석으로 걸어갔다. 낡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구식 휴대전화 대신 이제는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다. 하늘과 함께 찍은 사진들, 영순의 꽃집 개점식 사진, 그리고 하늘 장학재단 설립 증서. 박노인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의 온기로만 만들어지는 부라는 것을. 박노인은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돈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텅 빈 인생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비록 고물상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공원이 들어섰다. 비록 자신이 소유한 돈은 모두 없어졌지만 가슴은 가득 찬 느낌이었다. 하늘아, 너 이름 정말 잘 지었다. 박노인이 중얼거렸다. 왜요, 할아버지? 너는 날 다시 밝혀줬거든.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내 인생에 다시 햇빛을 비춰줬어. 하늘은 박노인의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돈을 많이 벌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밝힐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공원의 벤치에 앉은 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높이 올려본다면 그들은 그저
서울의 외곽에 앉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생이 있었다. 타락한 인생의 재생, 억눌린 인생의 해방, 그리고 순결한 인생의 성장. 밤이 내려앉고 공원의 가로등이 들어왔다. 그 불빛 아래에서 하늘은 3년이 흐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고물상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작은 공원이 들어서 있었다. 서울의 외곽이었지만 그곳은 동네 사람들의 유일한 숨쉴 공간이 되었다. 공원의 한 벤치에는 박만석 추모 벤치라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죽지 않았다. 다만 그 벤치는 그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가 가장 오래 앉아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오후 4시, 공원의 한쪽 코너에서는 작은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늘이 주최하는 나눔 수업. 아이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이곳 동네의 아이들, 그리고 하늘 장학재단을 통해 공부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함께였다. 나눔이 뭘까요? 하늘이 물었다. 돈을 나누는 거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외쳤다. 그것도 맞는데 돈만이 아니에요. 생각도 나누고 손길도 나누고 때로는 눈물도 나누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군가의 짐을 함께 나눠진다는 거죠. 하늘의 말이 아이들의 눈에 들어갔다. 그들은 아직 어렸지만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흩어지자 박 노인이 벤치에서 일어섰다. 그는 여전히 구부정한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등이 뭔가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고생했네. 박 노인이 하늘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이게 좋아요. 하늘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마치 타고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너 이제 대학 들어갔지? 네. 사회복지학과예요.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적절한 선택이었다. 잘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공원의 벤치에는 이제 3사람이 앉았다. 박노인, 하늘, 그리고 영순. 영순은 이제 꽃집을 제법 잘 운영하고 있었다. 강성그룹에서 일하던 시절과는 다르게 이제는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것이었다. 엄마, 요즘 꽃집은 잘 돼? 응. 요즘은 좋은 손님들도 많이 와. 여기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으니까. 영순이 박 노인을 바라봤다. 박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도와준 거야. 내 인생을. 그렇게 말하며 박 노인은 하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공원을 바라봤다. 저 공원, 이제는 이 동네 사람들이 자주 와. 아이들도 오고 할아버지들도 오고. 고물상이 있을 때보다 훨씬 따뜻한 곳이 됐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하늘이 말했다. 아니야. 이건 너와 내 어머니 덕분이다. 그리고 그 강태복이라는 놈도. 박 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강태복은 지금 자선 활동을 하고 있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시에 저녁에는 이곳 공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의 아내도 태준도 함께였다. 한때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이들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되찾고 있었다. 인과의 법칙이란 게 있거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다시 돌아온다고. 저 강태복이는 나쁜 것을 뿌렸으니 나쁜 것을 거둔 거고 이제 좋은 것을 뿌리니 좋은 것을 거둘 거야. 박 노인이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는? 난 내 인생 대부분을 나쁜 것을 뿌리며 살았어. 하지만 이 아이를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공원은 노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 중앙에 3사람의 실루엣이
나란히 서 있었다. 어머니와 박 노인과 함께 천천히 공원을 나갔다. 할아버지, 내일도 올게요. 그래. 자주 와. 그래야 이 늙은이가 외롭지 않거든. 박 노인의 목소리에는 농담이 있었지만 그것도 진심이었다. 하늘의 함께함이 자신의 유일한 햇빛인 것을 박 노인은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공원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들이 지나간 곳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남겨져 있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 대 사람의 온기였다. 누군가의 손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부의 방식보다도 더욱 진정하고 더욱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었다. 공원의 벤치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만석 추모 벤치. 하지만 그곳에는 죽음이 없었다. 오직 재생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재생의 시작은 하나의 따뜻한 손길이었다는 사실이 증명해주는 것처럼 세상은 결코 냉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함으로 인해 계속해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